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 건축 허가, 그다음에 건축 과정 등에 관한 쟁점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검토 삼아야 될 것이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땅을 보통 삽니다. 근데 허가가 안 나오게 되면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땅 사기 전에 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결론만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자, 이러이러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게 되면은 이때 효과라고 하는 거 바로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해야 되고, 이 기간 내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그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걸 가지고요. 일단은 숫자 지난번에 다 옳게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21회 때인가 20회 때 답을 뽑았었고요. 29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 28회 때인가 29회 때 나왔던 문제에서는 뭐라고 내냐면 2년 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습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2번 뽑았던 것이 입지 규모 사전 결정했을 때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해야 된다라는 쟁점. 그래서 스토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착공 신고라고 하는 것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죠. 다 착공 신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테고,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의 의미는 앞으로 뭘 내주겠다,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취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있게 되면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해야 되고,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 나왔던 것이 그 다음 주제 관련 인허가의 의제라고 해서 일단 스토리 자체가 이래 가는 거죠. 자, 일단은 재농사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는데,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다고 해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면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지 바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으면요, 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건물을 짓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뭘 할 수 있다? 예비 작업으로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땅 터파기 공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터파기 공사하려면요, 먼저 농지라고 전제하면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 전용 허가 얘기 잠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 농지법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자, 뒤에 가서 한번 간단하게 농지 전용에 관한 주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농지법이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1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농지 전용이라는 주제가 2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전용, 의미만 듣는 거야.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농지의 전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뼈대, 농지를 전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산지 불법 개간이라는 거하고 하천 나와 있죠? 듣고 버리는 거야? 이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불법적으로 산지를 화전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농지로 불법적으로 농지를 만들었다가 다시 산지로 되돌리고자 한다. 그럼 굳이 허가 요하지 않는다. 하천도 자, 듣고 버리시는 거야? 문장을 읽으면 작살나고요. 이 하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요즘에 이제 홍수 때문에 자, 둔치라고 부른다고 부분 있죠? 둔치. 도시 외곽 지역 가서 보다 보면 둔치에 비닐 하우스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거기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이 경작할 수 없어요. 근데 허가 받아서 농업 용도로 썼었다라고 전제가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시 하천으로 복구를 하고자 한다. 되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굳이 전용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원상복구가 해당이 되니까. 해서 하천, 그 다음에 개간, 이 정도 나오면 어떻다?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다. 원래 전용이라는 게 농업용도 외유용도로 쓰려면 무조건 원칙적으로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테고요. 그 자료 보니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해서 앞에 명령 위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4회 때 25회 때 나왔던 그런 주제인데요. 바로 명령 위반하게 되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명령 위반이 있으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명령 위반이 있으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나머지 농지법에서는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8개 사유가 있어요. 근데 취소 꼭 해야 되는 게 딱 하나야. 명령 위반하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한 7, 8년 전에 답을 뽑았던 주제가 되겠고요. 그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농지 전용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용 신고 수립권자 시군 구청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니까 괄호 열고 점점점 전용하려면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이건 무조건 다 같은 맥락이야. 우리가 이거 비슷한 데가 어디서 공부했냐면 건축 신고 항목. 자, 건축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지법에서는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종류를 수천 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구체적인 항목, 농업인 주택이라든가 뭐 창고라든가 뭐가 튀어나오든 간에 다 뭐야 전용 신고로서 다 전용할 수 있다. 원칙은 허가인데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신고 항목이 되게 된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농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 신고라 부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요. 어떤 농지에다 건축물의 건축을 짓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결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예, 그 농사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 해서 터파기 공사를 뭘 받아야 된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으면 어떻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서 쓸 수 있는 것을 하천 점용 허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토지를, 자, 일반적인 토지를 터파기를 하려면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으면 어떻다? 개농 산하 등이 의제가 되게 된다.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이 바로 이거죠. 산지 전용 허가 등에 관한 쟁점이 출제 이슈 해서 도시 지역이었다라고, 도시 지역에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을 받게 되면 산지 전용 허가 등이 의제되게 된다. 그러나 도시적 외 지역, 용도적이 도시적 외 지역이면 어떻다? 산지 전용 허가 의제되지 않는다. 문제 더 어렵게 뽑을 때 이걸 가지고 30회 때인가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도시 지역에서는 뭐가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지만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어떻다?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일단 크게 개농 산하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중에서 출제 포인트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어떻다? 산지 전용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아니한다.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어떻다?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법조문에서 지금 인허가 의제, 개농산하 중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뭐가 되고, 바로 자, 포인트가 될 만한 게 산지 전용 허가. 요것만 디테일하게 가거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낸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 정말 예술처럼 구성을 합니다. 딱 포인트를 가지고 아예 대놓고 물어봐 버려. 그래서 아예 공부할 때부터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대수원 중에서 신고상, 증설 해체, 그 다음에 변경 등은 어떻다? 신고하면 아자. 자,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수선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구조로 이것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여튼 문제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겁나 높게 구성을 합니다. 대충 내지 않고 딱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구성을 해요. 정리합니다.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이 되고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입지 규모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개농산하. 그중에서 산지 전용 허가라고 하는 것은 용도적이 도시 지역일 때면 어떻다? 그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것은 아까 농지 전용 허가와 대응해서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산지를 산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뭐 건물 짓거나 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뭘 받아야 된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의 효력. 자, 중간에 있는 건 별로 딱 한 번 나왔어 의미 없죠. 그래서 대지된 소유권을 꼭 확보해야 되는 거, 이미 나왔던 거,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여러분 자료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어쩌다 한 번씩 치고 나오는 문제인데 혹시나 해서 강의할 때 설명드리죠.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 신청하려면 미리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큰 이슈는 안 될 거예요. 자, 그 정도가 됐고, 전통적인 이슈. 자,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인데요. 이런 거 있었죠. 바로 허가권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시군구청장. 외울 때 뭐라고 했어요? 시군구청장. 자,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 허가권자 누가 된다?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물론 법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외를 찾다 보니까 공장, 창고 등은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그렇다.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원래 스토리는 이런 식이야. 2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창고, 축사차, 창고, 공장 등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공장과 창고를 끌고 나옵니다. 공장, 창고의 경우 어떻다?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무조건 허가권자 누가 된다? 시군구청장. 해서 특별시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될 것이다. 도 밑에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빠릅니다. 이걸 괜히 그래서 원칙이 어쩌고 예외가 어쩌고 잘 해봤자 10년 동안 한 번밖에 구성이 안 돼. 깊이 팔 주제가 아니야. 그냥 시험에 맞춰서 외우시면 돼. 허가권자 누가 된다? 시군구청장이라고는 앞에서 한번 지적했던 주제였었고요. 여기서 파생됐던 주제가 소규모 건축 행위 등은 신고하면 어떻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건축 신고가 있고 나서 1년 내 착공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1년에 보면 점점점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공부하실 때 1년이라는 괄호 느낌 문제도 준비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통적인 문제에서는 건축 신고 있고 나서 6개월 내 착공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내오다가 지금 법령 개정되고 나서는 출제가 안 됐는데 1년 언제 했던 얘기야? 하도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서 한번 봐서 확인을 해보고 올까요? 자, 건축 신고 등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 가서 지난 시간에 이미 봤던 주제죠. 그래서 건축의 범위,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5개가 건축의 범주가 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허가 대상에서 특별시의 광역시에서 끄트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죠. 두 번째 항목에서 시군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 대상 가로 열고 점점점 다음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종류가 많아서 절대 외울 수 없습니다. 뒤에 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오른편.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가주실. 그리고 나서 건축 신고를 끄고 나서 1년 내 착공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1년을 보면서 어떻다?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논의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뭔 얘기에다가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도단에서 허가권자 누가 된다? 시장, 군수가 된다. 근데 이제 출제 포인트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 바로 도지사 승인 얻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경우 주교 자수 3천이라고 하는 거. 주교 자수 3천 들어가면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주교 자수 3천이라고 해서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 도지사의 승인 받아서 어떻다? 허가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수 3천에서 자연 환경 수질보호 들어가면 어떻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일 때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게 이제 건물의 종류가 위락 숙박이 대표값이 되게 되는데 위락 숙박이 아니라도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 모텔 같은 것들이 주택가에 입지하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위락설,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다?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침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무조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규모가 얼마가 되든 따지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에 대응해서 자수 3천, 자연환경, 수질보호, 도시 외곽 지역의 모텔, 나이트클럽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1천 이상 등 일정한 덩치가 됐을 때만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해서 승인을 요하는 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주교 자수 3천, 주교 자수 3천, 주교 자수 3천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설렁설렁 보셔야 돼. 포인트 승인을 거의 얻어야 된다. 그러면 앞에 주교 또는
자수 3천. 자수는 3천이라는 건 자연환경 3층 이상이거나 1천 이상, 수질 보호 3층 이상이거나 1천 이상이라고 하는 거. 주교 자수 3천 어떻다? 승인을 얻어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교 자수 3천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나머지 승인 제외대 승인 그 따지지 말고 승인 대상만 주교 자수 3천 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하나 체크해드렸고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뭐 전통적으로 내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하여튼 뜸해요. 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주제. 자, 요거는 이제 문장 하나, 둘, 셋, 세 개인가요? 세 개 외우시면 되죠. 항상 먼저 가십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장관 요청 들어가면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그 중간에 환경부 장관도 나오고 뭐 별별 장관이 다 기어 나와. 자, 그다음에 지난번 시험에서 그거 나왔어서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제한할 수 있다. 틀렸어. 교육감 요청 못합니다. 장관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 내용을 쫓아가지 마시고 단순하게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장관 요청 들어가면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외우실 게 뭐라고요?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주된 출제 이슈는 국토관리는 좀 출제 포인트가 떨어져. 왜냐하면 앞쪽에 나와 있어. 쉽다고 보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장관 요청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명제 외우셔야 돼. 통째로 외우셔야 돼.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장관 요청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외우셨고요. 두 번째 이슈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어떻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편집이 제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앞에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했을 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1년 1회 1년의 범위에서 어떻다?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회 1년의 범위에서 어떻다? 연장할 수 있다. 세 개 명제로 다 끝냅니다. 해서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회 1년의 범위에서 어떻다? 연장할 수 있다. 과거 문제 구성할 때 더럽게 뽑을 때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걸 갖고 2회 1년의 범위에 연장할 수 있다라든가 1회 2년의 범위에 연장할 별 더러운 지문을 다 구성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중간 얘기 다 보시는 거 절대 아니야. 중간을 보면 안 돼. 그리고 이따위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 문제 풀어갈 때 지문 3개에서 4개밖에 몰라. 하나쯤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기본 틀만 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야.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가 뭐게요? 제한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또는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연장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노래하듯이 가볍게 툭툭툭 치고 가시게 되면 중간 내용이고 지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내용 다 소화합니다. 그리고 앞에 착공을 제한한다, 허가를 제한한다 이런 거 디테일에 갈 거 없어. 그냥 착공 제한이든 허가 제한이든 어차피 제한은 마찬가지야. 그래서 디테일에 가지 마시고 자 다시 갑시다.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장관 요청. 그 다음에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제일 실수하기 좋은 게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뒤만 딱딱딱 끊어서 보시게 되면 그게 다 기억에 몇 번씩 반복하시면 저절로 다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작살나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가 건축 허가 착공의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여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슈가 됐던 것이 2년 내 포인트 건축허가 신청이 되고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입지 규모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 두 번째 개농산화 중에서 산지 전용 허가는 어디서
도시 지역에서만 의제가 되게 된다. 허가권자,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 등이 허가권자가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권자 안 된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 공장 창고를 갖고 출제를 하게 될 테니까. 한편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주교, 자수, 삼천이라는 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그럼 마지막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1년의 범위에서 다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동안 16년 나왔던 모든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러면 외울 게 뭐냐, 뭘 외우면 되는 거냐. 이거면 거의 99% 지문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지문 한 개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해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뿐이지 나오면 루틴 자체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다. 그 정도고요. 자,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이라는 주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던 주제, 그리고 18회 때 출제가 됐어요. 거의 안 나오다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임이라는 거 가볼까요? 자, 일단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함에 있어서 자, 바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은 착공 신고를 할 때 바로 건축주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얻어다 바로 안전관리 예측으로 예측을 해야 된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작년에 나왔던 게 1천 하고요. 1% 바로 열고 기억, 니은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라는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요즘에는 이제 건축물 건축하다 보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 안양역 쪽 근처에 가시게 되면 그거 있어요. 그게 뭐더라? 하여튼 안양역 바로 역사 맞은편에 보게 되면 건물 뒷담한 거 있습니다. 그거 한 20년 넘었을 겁니다. 더럽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왔을 때도 그때는 좀 괜찮았어.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써 있었어. 근데 이제 유치권 행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유치권 행사해봤자 돈 받아낼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굳이 가서 또 라카를 쓰기도 귀찮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 몇 년? 10년 되게 됩니다. 유치권 행사했던 사람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어떻다고요? 더 이상 유치권 자체, 피담보 채무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벌써 한 20년 돼버렸으니까 그게 물론 중간에 소송을 계속 제기를 해가지고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것도 하지. 본원은 못 받아낸다. 또는 이제 건축자가 쫄딱 망해버렸고 수없이 손바꿈이 있고 등등등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유치권자도 포기하는 거지. 먼저 죽어버렸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간에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공사 현장이 오랫동안 방치되게 되면 그 건축주라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 되겠지만은 문제는 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너희들이 공사를 하다 중간에 스톱이 되거나 하면 이걸 우리가 청소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착공 신고라는 건축주에게 공사비의 1%까지 얻어다 일정한 예치금을 예측해 하도록 한다. 지금 이제 눈빛이 반짝반짝하네. 이상한 얘기지. 어제 다 얘기했던 건데 지금 마치 새로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 뭔가를 알아가는 그 기쁨, 예, 기가 막힐 노릇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지. 자, 이 문제의 논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1000제곱미터 1%. 아니 어제 했었다니까. 물론 좀 이따 가면 이제 깨닫게 돼. 아, 했었구나. 지금 기억이 안 나. 1천하고 1%. 그럼 이제 여기서 남는 쟁점이 뭐냐면은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 이 쟁점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믿을 수 있으니까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가서 또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도 이제 눈치 빤히 채는 분들이 있을 거야. 염치가 더럽게 없어. 교재 160페이지. 거기다 페이지 160 쓰지 마. 쪽팔리니까. 160페이지 가면 몇 페이지 보라고 써 있으니까 160페이지 가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 실시 계획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조건부 인가 나와 있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귀 안 들린 지 한참 됐었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죽겠어. 해서 160페이지 가서 보면 별로 밑줄 그어준 것도 없어. 실시 계획이 있고 그의 조건부 인가라고 한 거 나와 있죠? 해서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의견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거기다 그렇게 써놨을 거야. 몇 페이지 참치라고 써있냐면 몇 페이지나 많아? 한 2페이지 넘어가면 있는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바로
164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조건부 허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페이지 써봤을 거예요. 몇 페이지 참조라고. 쓰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안 써버려. 짜증나니까. 의견 들어야 된다. 조건부 허가할 때. 그래서 파생되는 개념, 이행보증금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24회, 28, 27회인가 나오고 30회 연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게 믿을 수 없으면 어떻다? 이행보증금은 돈을 좀 삥을 뜯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서 비슷한 주제를 공부해야 되면 약간 내용은 다른데 교재 174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시행자, 공공시행자로서 지자체 지방공사는 어떻다? 믿을 수가 있다. 공공시행자로 불렀었고 토지 소유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공공시행자, 지자체 지방공사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동의 등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지자체 지방공사가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믿을 수 없는 토지 소유자는 동의 등 얻어서 수용할 수 있고 또 지급 보증도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왜 이걸 봤었냐면 바로 지난 시간 정비법 파트에서 공부하셨던 주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바로 186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사업시행 인가 파트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 개발자가 되는 경우 정비사업의 20%까지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정 개발자라고 하는 녀석은 186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에 사업시행 인가 나와 있고요. 바로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숫자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 냈었는데 이것도 믿지 못해서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다고 교재 몇 페이지? 198페이지. 하여튼 열심히 따라갔다 왔는데 결국은 길을 놓쳐가지고 집을 찾아오는 길을 몰라 해서 198페이지인가요? 보니까 안전관리 예치금 나와 있죠? 자, 1천 이상, 1%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라고 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1% 이상이 아니라 1% 범 내에서 거기서 이제 살 붙일 게 뭐라고요? 토지공사, 지방공사라고 한 것은 어떻다?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 주택법에서 또 한 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인간과 믿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로는 몇 페이지에 주택상환사채라는 주제에서 이슈를 삼았는데요. 205페이지 가서 주택상환사채를 가서 보게 되면 야, 돈 좀 꿔줘. 앞으로 주택으로 돌려줄게. 이걸 우리가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근데 믿을 수 있는 토지주택공사는 지급 보증인이 뭐냐 이런 제도가 없었고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거 일반 건설회사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보증받아서 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파생되는 주제 보증받아서 사채를 발행했을 때 중간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이 사채 효력에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들이 다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은 어떻다 삥을 뜯게 된다. 다시 돌아와서 198페이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000제곱미터 1%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뭐라고요?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어떻다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딱 요것만 준비하시는 거야. 다른 걸 한들 남는 게 없어. 이거라도 기억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법 저 법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 드리는데 이걸 한 번에 정리하는 거 이런 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고 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냥 뉘앙스로 가셔야 돼. 믿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떻다? 그냥 돈도 안 받고 보증도 필요가 없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어떻다? 보증이라든가 일정한 돈을 삥을 뜯게 된다라는 논리 구조. 따라서 믿을 수 있으면 어떻다? 돈 내지 않는다. 이게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주제 해서 이렇게 하나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해서 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거 자 뭐 이렇게 됐죠. 관주기 이렇게 이제 대가리 따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제가 지금 이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제도가
사실 통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많이 해봤자 16년 동안 하나, 둘, 셋, 네 번인가 출제가 됐고, 요즘에 이제 한 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얘가 29회인가 28회 때 나오고 나서 작년에 특이한 문제, 지리 민원의 심의, 좀 이따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 제도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가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관, 자, 주, 그 다음에 기, 얘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울 일이 있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뭔 소리냐? 건축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영역의 분쟁이다 보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들 별 의미가 없어. 어차피 법원의 판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마나 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건축 시도 단위에 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 외울 게 뭐라고요? 관주기라는 거 외우셔야 돼. 건축 관계자의 관자 하나 땄고요. 주민, 인근 주민의 주자를 땄고요.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의 기자를 땄다고. 그래서 어떻게 건축 분쟁의 조정이나 재정 대상이라고 하는 게 관,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기 해서 관하고 주하고 맞짱을 뜨고 주하고 기하고 맞짱을 뜨고 기하고 관하고 맞짱을 뜨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게 된다. 그럼 관이 뭐냐? 4명이 나옵니다. 건축 관계자는 건축주와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라고 하는 거. 자, 건축주, 전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라고 하는 거, 도면 그리는 사람, 시공자, 노가다시는 분, 감리자는 이 시공자가 똑바로 공사를 하나 확인하는 사람에서 관이라고 하는 게 4가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관자, 건축 관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관계자끼리의 분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근 주민끼리의 분쟁, 그리고 관계 전문 기술자끼리의 분쟁도 다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상이다. 이 문제를 마지막 구성했을 때 허가권자와 신고자, 허가 신청자의 분쟁, 이런 것은 바로 어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허가권자와 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질의 민원 심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회 때인가 29회 때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나올 주제가 안 돼. 이걸 외워봤자 의미도 없고, 자, 그전 문제에서 봐봐. 허가권자, 허가를 신청한 사람하고 허가 신청자와 허가권자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질의 민원 심의의 대상이 될지언정 최소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이 아니다. 그래서 출제를 할 때 어떻게 냈었냐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 관련해서 아닌 걸 고르시오. 그 당시 문제에서 28회 때가 나왔던 문제가 허가권자와 허가를 신청한 사람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피해를 받은 다른 출제위원회 그 다음 회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질의민원 심의라고 하는 것은 허가권자하고 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령의 조례 해석에 관한 내용을 관할하는 위원회가 되게 될 텐데, 자, 허가권자하고 허가 신청자 외자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다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질의민원 심의에 대해서 답을 주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이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문제 패턴이었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우리가 외울 게 뭐라고요? 관주기라는 거. 이게 줄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제안이 뭐냐면 이 관주기 얘기가 16년 동안 4번 나왔어. 자, 16년 동안 4번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번 관주기 이어서 꼬리에 꼬리 물고 나왔던 게 질의민원 심의라는 게 나왔었다고. 거의 쫓아가시면 안 돼. 기출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뭘 쫓아가면 끝이 없어요. 아주 아작나. 그래서 보통 이제 기출 갖고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분석 안 돼 있으면 미쳐버립니다. 웬만한 기본서보다 훨씬 두꺼워져요. 양 자체가, 공부할 양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민법 같은 거 공부할 때 이상한 판례, 이상한 판례라는 게 처음 나오는 판례 이런 것들은 다 답 아니니까 신경 끄고 가자. 그리고 답 중에, 판례 중에 답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부합 얘기할 때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된다 안 된다? 무조건 부합된다. 시멘트 얘기를 하면 어떻다? 무조건 부합된다. 그러면 이제 건물 소유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사람이 선의 무과실하면 어떻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선의 무과실하면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버리는 거야. 선의 무과실 외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내용도 몰라. 판례도 몰라. 판례를 외워봐봤다. 그 지문이
지문이 두 줄 반이기 때문에 지문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냥 단순하게 시멘트는 시멘트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어떻다? 부합한다. 겁나 말 어려워. 그래도 어떻다?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게 된다. 근데 건물 소유자가 선이 무과실했을 때 그 사람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뭔 소리지? 아 몰라. 이렇게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판례 중에서도 제가 자주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근데 이걸 판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옛날 얘기처럼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빨라요. 마찬가지 구조예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관주기. 정확히 외우셔야 돼. 건축 관계자가 누가 있다고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런 걸 외워야 된다고. 관주기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다?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관계자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요걸 갖고 거의 문제의 반 정도 차지했고요. 옛날에 문제 쟁점 삼았던 게, 자, 조정안에 대해서, 자, 점점점, 자, 본다, 뭐가 합의, 본다. 이렇게 가셔야 돼. 본다, 뜻 뭐라고요? 합의, 본다, 뜻 뭐라고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앞에 보지 마. 앞에 보면 작살나. 이게 뭔 소리인지 얘기를 다 알아야 돼. 본다, 뜻 뭐라고요? 합의. 틀리게 구성할 때는 뭐라고요? 화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화해 아니야. 합의 본다. 합의를 본다. 근데 이 문제는 한 번도 합의가 안 나왔어. 항상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화해 본다. 이렇게 구성한다고. 사연 겁나 길어. 원래 이런 건축 분쟁의 조정 재정 제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환경 관련 법제에 있습니다. 그래서는 항상 조정안에 대해서 규명 날인 등을 하게 되면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다른 법에서는 다 그렇게 규정이 되는데 특이하게 건축법에서는 어떻다고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 건축법 공부할 때 이게 이상했어. 왜 저는 이제 환경관련 법제를 거의 다 외웠었는데 이 오타 같아. 교재가 잘못 만들어졌나 싶어서 다시 법조문을 확인할 정도로 특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들은 끊임없이 뭐라고요? 합의 본다. 이게 대신에 화해 본다. 그 출제위원이 의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니들이 건축관계 법령과 환경 관련 법제를 똑바로 비교하고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잘난 척하는 거지. 이거 다른데 다 화해인데 얘기면 뭐야? 합의.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어떻게 한다? 우리는 환경법제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본다. 관주기 합의 본다. 끝 해서 관주기 그리고 어떻다? 합의 본다. 자, 본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관주기 합의 본다 해서 건축 분쟁의 조정 재정 얘기 나오면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주제를 가지고 보면은 관주기 합의 본다. 근데 사실 합의 본다라는 이 명제조차도 자, 벌써 한 10년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제가 된 지. 근데 이제 사람 눈이라는 게 그렇게 하든 보는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한 애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게 본다 앞에 화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왜? 다른 법제에서 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얘만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합의 본다. 외울 게 뭐라고요? 관주기 합의 본다. 외울 게 관주기 합의 본다. 대신 이것도 노가다 하셔야 돼. 건축 관계자가 뭐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주기 합의 본다. 지름이는 시험의 의미가 제일 최근에 구성이 됐는데 그건 아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야. 관주기 합의 본다라고 하는 거.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관련한 쟁점 설명드렸고, 자 마지막 주제가 등기 촉탁인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이건 공간정보법이랑 같이 묶어서 가야 되죠. 공간정보법 파트에서도 자 지적 공부에 정리 등이 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어떻다? 자신이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지적 공부의 등본대에서 어떻게 해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어떻다? 등기를 촉탁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바로 공간정보법 가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238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자 관련 문제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등기의 촉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등기의 촉탁이라는 게 나와 있죠. 해서 거기 보니까 촉탁 재상 말고 촉탁 제외 나와 있죠. 촉탁 제외 나와 있잖아요. 자 238페이지 지적정리, 의, 소유자의 정리, 토지의 표시 정리, 그리고 관련 문제로서 등기 촉탁 나와 있잖아요. 촉탁 대상과 제외 대상이 있다고. 힘드니까 제외 대상, 신규 등록 나와 있죠.
토지를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사용 승인 등의 과정을 통해서 건축물 대상에 최초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뭘 하면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사안이지. 이 누가 바로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 대상 소관청에서 등기를 촉탁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연은 길어요. 지적 공부의 내용이 변경되면 등기부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자 지적소관청은 일괄적으로 등기를 촉탁하게 된다.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그다음에 층수 등이 변경되고 철거, 멸실 등등등이 있게 되면 이 내용을 등기부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그지 개인한테 믿지 않고 다 건축물 대장 소관청 시군구청장이 바로 누구한테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규 등록은 어떻다? 스스로 보존 등기라는 것을 어떻다?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자,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서 등기를 촉탁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뭐 얘기 보니까 또 기억할 만한 게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51페이지 가서 행함에 있는 믿음 100% 한 문제 나오는 거 251페이지 가서 보니까 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해서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 뭘 할 수 있다?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증명하는 자 해서 두 가지 이슈 공통적인 이슈죠. 판결,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그런데 건물은 달라지는 게 있죠. 자,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런 애들이 못하다. 바로 소유권 확인의 시군구청 지자체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의 쟁점으로서 자 없어요. 기타 있는데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특정 승계인, 특정 유증을 받거나 이런 사람은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뭘 할 수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해서 매수인, 미등기 토지의 매수인,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모두 생략 등기라 부르고 그런 거 안 됩니다. 물론 그 등기가 실행돼 버리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이슈가 될 것이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확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슈가 됐던 거죠. 또 건물에 대해서는 자 지자체장이 그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국가가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슈로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건물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 등본을 떼서 스스로 건물 소유자가 뭘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테고요. 자, 지적소관청에다가 바다를 메꿔서 새롭게 토지 신규 등록이 있으면 그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본 등을 떼서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기 더럽게 길게 나왔는데 하여튼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간에 신규 등록에서는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뭘 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 주제로 연계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등기법까지 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교재 198페이지 관련 쟁점 안전관리 예치금 1,001% 이내 출제 포인트 이제 살 붙일게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건축 분쟁의 조정 재정 관련해서 관주기 합의 본다. 관주기 어떻다 합의 본다. 관주기 합의 본다. 건축 관계자는 뭐가 있었어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자를 건축 관계자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가셨고요. 마지막 등기 촉탁에서 신규 등록은 재배.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립니다.